지구촌에서 가장 화려했던 복지국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유럽 대륙을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 조용히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죠. 한때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프랑스 경제가 지금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고 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정부가 완전히 와해됐죠. 차입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역사상 최초로 국가 부채가 4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동안 국가가 생산해내는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며 유로존 전체 경제의 2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자신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충격파는 국경선을 넘어 유럽 전역을 강타하게 될 것이죠. 지난 51년 동안 매년 정부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써왔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이 실제로 일하는 젊은 세대의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앞질러 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은퇴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현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한쪽 정당에서는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서며 또 다른 세력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순환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책을 내놓고 곧바로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정부가 무너지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도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1초마다 5,200유로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프랑스는 번영과 안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고 포괄적인 복지 제도를 구축해냈거든요. 몸이 아프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일자리를 잃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넉넉한 연금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이 완전히 무료로 제공됐어요. 이런 시스템은 프랑스인들의 정체성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언제나 국민을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약속이었죠.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견고했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았어요. 프랑스는 독일 바로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경제 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프랑스 시스템은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어요. 세금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용을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빚으로 메꿔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1974년 이후 매년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거든요.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적자 운영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버린 셈이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항상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부채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특히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가 전체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복지 혜택들이 단순한 정책 수준을 넘어서 국가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개입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연금을 보장하며 심지어 몇 달간의 실업 상황까지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기대하게 됐죠.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은퇴자 1명을 부양하는 현역 근로자가 5명이나 됐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자 그 숫자가 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갔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세수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었던 거죠. 보통은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게 마련이지만 프랑스는 절묘한 타이밍 덕분에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차입 비용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정치인들은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편안한 부채에 의존하게 됐죠. 돈을 빌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들의 반발을 사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한때 시스템에 돈을 내던 가정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시스템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세금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각종 지원금 지출은 폭증하게 됐죠. 단 2년 만에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약 62%에서 82%로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나 스페인 같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다른 국가들이 고통스러운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동안 프랑스는 교묘하게 관심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재정 긴축 정책 대신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만 기대게 됐습니다. 갑자기 다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부채를 배로 늘려버렸습니다. 차입 비용이 낮은 한 개혁은 계속 뒤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약속했으며 해가 갈수록 시스템은 더욱 위험해져 갔습니다. 팬데믹이 경제를 완전히 얼려버렸을 때 프랑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대규모 자금 지원, 경제 회복 계획,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로 개입했어요. 수천억 달러를 일시 해고 지원금, 기업 구제, 그리고 응급 의료시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정됐을 무렵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12%를 넘어서게 됐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는 1년 동안 국가 전체가 생산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환상이 마침내 깨어졌습니다. 오늘날 프랑스의 문제는 단순히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악순환에 완전히 빠져 있고 그 누구도 이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으며 갑자기 의료비, 연금, 복지 지출 비용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프랑스가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에 프랑스만큼 많은 예산을 쏟아붓지 않거든요. 프랑스가 벌어들이는 1유로당 59센트가 공공부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프랑스는 1,700억 유로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중 500억 유로 이상이 학교나 병원 혹은 새로운 사회 인프라 구축에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자를 갚고 과거에 약속한 빚을 처리하는 데만 사용된 거예요. 특히 연금 지출이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연금이야말로 핵심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연금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난 한 해에만 이 지출이 3,600억 유로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 경제의 14.5%에 해당하며 EU 평균인 10.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 국방, 교통 인프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전체 인구의 16% 미만이 은퇴자였어요.
그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비율이 이미 23%로 급증했거든요. 2050년에는 거의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은퇴자가 될 전망입니다. 은퇴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명도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은 50년 전보다 거의 12년 더 깁니다. 이는 더 많은 연금 수표, 더 많은 건강보험 청구서, 그리고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던 기간보다 12년 더 긴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프랑스의 생산성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문제의 일부는 구조적인 것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교에 더 오래 다니며 고등학위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졸업생 4명 중 1명은 자신의 학력 수준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돼요. 부담을 져야 할 납세자 수는 줄어들고 각자가 기여할 수 있는 금액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모두 이 시스템이 현재 상태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정부조차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프랑스 전체가 폭발해버려요. 2023년에는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단 하루 만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반대했던 건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비교해보자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미 67세이고 미국도 66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완전히 마비됐고 파리 전체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시위가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거의 72%가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마크롱은 헌법의 특별 조항을 활용해서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웠고 그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개혁안은 기술적으로는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크롱의 정당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잃었고 정부는 주요한 개혁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버렸어요. 이제 모든 제안들은 협상 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고 진전을 이루기도 전에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마크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 대통령들이 연금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똑같은 장벽에 부딪혔거든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 시스템의 딜레마예요. 개혁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치적 반발이나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2년 이후 프랑스는 벌써 5명의 총리를 갈아치웠어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치 무한 반복되는 악몽처럼 느껴져요. 한 정부가 약속을 내세우면 다음 정부가 그 약속을 뒤집어버리고 파업은 계속되며 연금은 여전히 위협받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건 치솟는 부채, 고령화 사회, 그리고 행동을 취하기에는 너무 분열된 정부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대출 대상국 중 하나였거든요. 독일 다음으로 크고 생산적인 경제를 자랑했고 프랑스에 대한 투자는 무위험 자산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면 대출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죠.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정 국가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미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현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어요. 신뢰는 무너졌고 시장은 이를 증명하듯 번뜩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이탈리아와 거의 같아진 거예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망이 불안해집니다. 프랑스가 현재 보이고 있는 지표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해 보여요. 2010년 그리스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약 3.4%였거든요. 현재 프랑스는 거의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간의 불안감, 신뢰도 하락, 그리고 그리스 차입 비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만으로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몇 달 만에 금리가 급등했고 그리스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가 지금 감수하고 있는 위험이에요. 투자자들이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한 시스템은 비틀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부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악순환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될 수 있어요. 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파리의 투자자들만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프로젝트 전체가 불안정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프랑스는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로존 전체 경제의 22%를 차지하는 거대한 국가예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면 구제금융은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3조 4천억 유로라는 규모를 생각할 때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유로화는 모든 회원국이 재정을 통제해서 단일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프랑스가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돼요. 핵심 회원국조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투자자들이 왜 유로화를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망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예요. 시장이 프랑스의 차입 비용을 한계점까지 밀어올린다면 유럽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공황을 막기 위해 프랑스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그런 구제를 받는 순간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구제를 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 다른 정부들이 지출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갑자기 유로존은 규율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대차대 조표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만약 프랑스가 위기에 빠진다면 유로존 전체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독일과 네덜란드의 정치적 반발을 무릅쓰고 개입해서 구제 금융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창립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것 말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감히 넘어서려 하지 않았던 선이지만 현실은 이미 그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